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산업전략연구소의 연구위원 정윤아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요. 오늘 다른 발표들로 인해서 저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는 미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미술품 재판매 보상금 청구 제도가 실시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판매 보상금 청구권은 미술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해 2027년 7월 시행 예정의 제도입니다.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작가 혹은 법적 상속인이 일정 금액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제도 시행에 앞서서 제도의 구체적 설계를 위한 기반 자료로 먼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요. 연구의 범위는 최근 10년간 국내 경매 회사에서 판매된 작품과 해외 주요 경매 회사에서 거래된 작품, 국내 작가들의 작품들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먼저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재판매 보상금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도출을 하고요. 거기서 시나리오를 도출을 합니다. 그 다음 연구 수식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정제 및 분석하여 정량적 결과를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시나리오별 재판매 보상금 규모를 도출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종합 추진 프레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듈 1에서 이제 시나리오 도출을, 모듈 2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모듈 3에서는 재판매 보상금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설계하였습니다. 문헌조사와 사례조사에서는 재판매 보상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측면을 조사하고 이를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규모 추정 방법론과 변수를 조사하여 규모 추정 방법론을 검토하였습니다. 문헌조사에서는 주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영향이 다루어졌는데 특히 국내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자료들을 살펴본 것은 아니고 이 외에도 국내의 다양한 보고서, 논문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조사가 매우 중요하였는데요. 현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데 꼭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례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국내 미술시장 환경과의 유사성을 고려하고 국가 경제 규모 등 경제 환경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재판매 보상금 청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유럽의 국가들과 호주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남미와 인도, 아프리카에서도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진 않은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경제 규모와 각 국가의 재판매 보상금 청구 제도에 대해선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0.25%에서 4%의 변동 요율을 적용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호주에서는 5%를 고정 요율로 적용을 합니다. 상한선은 유럽의 경우는 있고 호주는 없었습니다. 최저 적용 가격에 대해선 우리나라 법에서도 500만 원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이 각 국가도 다른 최저선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제도의 가격 구간과 요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최저선인 5만 유로까지는 4%, 그 다음인 20만 유로까지는 3% 이런 식으로 가격 구간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 상한가가 정해져 있고요. 호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 구간 특별히 없이 고정 요율 5% 그리고 건당 상한가는 없습니다. 이런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저희는 변수를 도출을 하였는데요. 가격 구간과 요율 그리고 상한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최소 가격 이런 것들이 주요한 변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소 가격을 500만 원으로 법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상한선 그리고 가격 구간과 요율을 주요 변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너무 복잡해서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사후 30년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작가 사후 30년까지만 재판매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되는 작품의 작가들 중에 사후 30년이 지난 작가들도 꽤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연구 차원에서 좀 살펴보기는 하였습니다. 네, 상한선부터 변수를 살펴보면 저희는 유럽과
호주, 미국 기준의 두 가지로 상한선을 설정을 하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유럽 상한선이 12,500유로를 단순히 그 3월 환율을 적용을 해서 선형 추정을 해봤고요. 그 결과 첫 번째 상한선은 2,0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례 국가들의 평균 1인당 GDP를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2,500유로는 우리나라 그 GDP를 적용을 하면 9,000유로 정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선형 추정으로 환율을 적용하면 1,450만 원이라는 두 번째 상한선이 나옵니다. 호주 기준으로 할 때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도 변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격 구간과 요율인데요. 마찬가지로 유럽 기준과 호주 기준으로 하되 유럽 기준을 똑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해당 가격 구간, 유럽에서 사용하는 0에서 5만 유로까지의 그다음에 50만 초과하는 이 가격 구간을 그대로 선형 추정을 하여 첫 번째 가격 구간과 요율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1인당 사례국가 평균 GDP를 한국과 대조하여 환율을 적용해 두 번째 가격 구간과 요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격 구간과 요율은 세 가지 버전의 변수가 도출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이대로 적용할 경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구간 경계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점인데요. 여기 예시에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가격 요율을 적용을 했을 텐데 이때는 보시면 5억 원의 작품은 1%의 가격 구간을 적용을 받아서 재판매 보상금이 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지만 6억 원의 작품의 경우 0.5%를 적용받아 300만 원으로 재판매 보상금이 책정이 됩니다. 유럽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역누진 구조를 설계하였고 유럽에서도 이 같은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역누진 구조를 적용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고정요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역누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역누진을 적용을 할 때는 9억 원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까지는 4%, 그러면 여기 3억 원까지니까 8천만 원을 뺀 2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3%, 6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3억 원에 대해서는 1% 이런 식으로 역누진 구조가 적용이 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시나리오 도출 과정에서 몇 가지 전제를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데이터를 얻게 된 것은 이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급해 주신 경매 데이터였기 때문에 이 경매는 2차 시장이므로 경매에서 거래된 모든 거래를 재판매 거래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진흥법에 따라서는 네 가지 전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최소 적용가는 500만 원 이상인 작품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미술진흥법 그 16조 3항에는 작가에게서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 재판매 시에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경매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최초 판매 시점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가 생존 시 그리고 사후 30년간 존속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속지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국내 경매사가 해외에서 경매를 개최한 경우, 대표적으로 홍콩이 있죠. 이 경우는 개최주에 따라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작가들의 실제 국적을 알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한국 이름은 모두 한국 국적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또 살펴본 그 정보를 얻은 사이트인 뮤추얼아트에서도 백남준 작가나 이유한 작가 등은 모두 한국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협업 작가의 경우에는 작가별 n분의 1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트 상품으로 표기된 거래는 제외를 하였고 서울옥션 제로베이스 경매는 최초 판매이기 때문에 제외했으며 서울옥션 블루는 컬렉터블 아이템이나 투자 상품 위주의 경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변수를 살펴보면 작가 사후 30년 기준 적용과 미적용, 가격 구간과 요율의 세 가지 경우의 수, 상한선의 세 가지 경우의 수, 역누진 구조 적용과 미적용이라는 변수가 도출이 됩니다.
이를 모두 조합하면 30여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되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 시나리오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시나리오는 재판매 보상금 규모를 최대치로 추정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가격 구간과 요율은 유럽의 기준을 선형 추정한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역누진 구조를 적용하였을 때 가장 많은 추정치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이제 유럽의 기준이 상한선을 잇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중간 수준의 안은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유럽 기준의 가격 구간과 요율을 적용하고 역누진 구조를 미적용하여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경우, 그리고 사례 국가들의 1인당 GDP를 우리나라에 비례해 가격 구간을 설정한 후 역누진 구조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호주를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로 5%의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변수에 따라 적용되는 데이터를 정렬한 후 수식에 따라서 이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식을 말씀드리면 i번째 거래에서 작품가 P의 작품가에 따른 요율을 곱하면 작품에 대한 재판매 보상금이 도출이 됩니다. 이를 첫 번째 거래부터 n번째 거래까지 모두 합친 것이 재판매 보상금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제공한 로 데이터를 정제하고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데이터는 2015년부터 10년간의 데이터였는데요. 오늘은 3년 단위로 4개 연도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17,000여 건에 코로나 시기 팽창했던 2021년에는 33,000여 건, 그리고 작년엔 24,000여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낙찰 총액을 보시면 2015년과 18년엔 1,800억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가 2021년 코로나 시기로 인해 미술 시장이 크게 성장했던 시기에 3,200억 원 수준으로 확장되었다가 2024년엔 1,40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4년을 보시면 낙찰률도 매우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연도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골동품이나 악기들도 포함된 금액이지만 대다수는 미술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나리오별로 산출된 재판매 보상금 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면요. 연도별로 살펴보면 저는 이제 호주와 미국 기준 고정 요율을 기준으로 하고 이 네 가지는 변동 요율입니다. 보시면 최대 추정치와 유럽 기준이 크게 정확하게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한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상한선을 넘어서는 재판매 보상금이 도출된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대 추정치를 유럽 기준을 적용했을 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가장 큰 규모가 나타난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호주 기준에서는 2015년에 17억, 2028년에 23억 원, 2021년에 86억 원, 2024년에 26억 원이 나왔습니다. 변동요율을 적용한 그 시나리오 중에 가장 높은 추정치가 나온 경우는 유럽 기준인데요. 2025년에 12억 원, 2028년에 15억 원, 2021년 55억 원, 2024년 18억 원이 나왔습니다. 중간 규모에선 2015년은 11에서 12억 원, 2018년은 12에서 14억 원, 2021년은 44에서 51억 원, 2024년은 16에서 17억 원 수준이 나왔습니다. 최소 추정치가 나온 경우는 2015년에는 9억 7천만 원, 2018년에는 11억 원, 2021년엔 40억 원, 2024년엔 14억 원이 나왔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아웃라이어인 2021년을 제외하면 2024년으로 갈수록 재판매 보상금의 규모가 조금씩 커져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낙찰 총액이 2024년은 상대 14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낙찰 수도 적음에도 재판매 보상금이 커진다는 것은
높은 금액의 작품이 거래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곧 고가의 작품을 판매하는 소수의 작가에게 재판매 보상금이 집중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저희는 보았고요. 재판매 보상금에서는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해외에 지급해야 하는 규모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규모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규모가 산출된 호주 기준으로 해도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재판매 보상금에서 해외에 지급해야 하는 규모는 대략 2%에서 5%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해외 작가 중에는 재판매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작가의 거래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높은 금액의 거래가 많아진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고가 작품에서는 해외 작가의 거래가 중가 작품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제도 구성에 따라서 다시 말해 최대 추정치일 때와 최소 추정치일 때 재판매 보상금이 줄어드는 비중에 비해 해외 지급 규모는 그만큼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 모양을 저희는 발견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에서 재판매 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엔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2021년 미술시장이 많이 확장되었을 때도 최대 2.6%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2024년 지금 시장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2% 미만, 1에서 2% 사이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시고 하셨는데요. 일단 2021년에 재판매 보상금 비중이 이렇게 증가했던 것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가 작품의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재판매 보상금 규모는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술 시장 전체가 다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판매 보상금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미술 시장의 양극화 현상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제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